9%를 쓴 경제학의 아버지죠.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프로.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시장의 모든 경제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 자유시장에 맡겨놓으면 경제가 균형이 찾아진다. 자유시장에 손도 안 대고 맡겨지면 이게 출렁거리지 않고 균형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뭐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가격 곡선, 수요 곡선은 값이 꼭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다가 값이 싸면 많이 살라 그러니까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값이 싸면 안 만들고 값이 비싸면 만들니까 우상향해서 중간에서 지점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너무 높으면 가격이 높으니까 내가 이거 돈 벌겠네? 많이 만들어. 살 사람은 없어요. 비싸니까. 그래서 공급 초과가 일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가격이 너무 낮으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 근데 물건 만들어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요 초과가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내버려두면 시장에서 지절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북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선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작동하느냐? 작동하죠. 수천 년 동안 작동해왔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만리장성이나 콜로세움이나 이 신전보다도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견고한지 안 견고한지 어떻게 알아? 보면 알죠. 어떻게 아냐? 히랍 상인들이 금 1온스의 가격은 빵 300덩어리 값이다. 지금도 고급 빵 300덩어리 하면 금 1온스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상대 가격이 수천 년 동안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빵 300덩어리로. 나폴리 상인들은 뭐라 했냐? 금 1온스의 가격이면 고급 남자 양복 한 벌 값이다. 고급 양복. 지금 고급 양복. 알마니. 이거 지금 금 1온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석유 가격은 금값에 비해서 막 들쑥날쑥해요. 석유는 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석유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오늘 석유 값이 오른다고 운전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운전 안 할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김장하고 똑같아. 올해는 배추값이 금값이야. 김치가 금치야. 내년에는 배추가 값이 똥값이야. 그래서 밭에서 농부들이 다 갈아엎어. 아니 한때는 금값이냐 한때는 왜 똥값이냐. 그게 필수제라고 해요. 값이 올라도 먹고 안 올라도 먹고. 석유도 값이 올라도 난방해야 되고 값이 안 올라도 난방해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러니까 필수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 모델로 만들어 볼 것 같으면 알 수 없는 이유로 값이 조금 올랐어.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값이 올랐으니까 생산을 많이 해. 그죠? 돈 버니까 그럼 공급 초과가 일어나죠. 공급 초과가 일어나면 가격이 떨어져.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떨어지냐? 수요 곡선에 따라 떨어지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야 올해 배추 심었다가 망했어. 값이 떨어져서 아무도 배추 안 심어. 그러면 어떻게 해? 배추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면 수요 초과가 생겨요. 그럼 값이 올라. 어떻게 올라?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배추 값이 그런 값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벗어나게 돼. 근데 일반적인 재화는 어떻게 되냐면 값이 비싸면 공급 초과가 일어나고 값이 떨어지면 수요 초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요 초과가 일어나면 값이 오르고 이렇게 수렴해요. 이게 뭐냐면 요 수요 곡선이 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 하는 차이예요. 대부분 상품의 수요 곡선은 누워 있어. 근데 배추, 김장, 석유 이거는 수요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서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균형을 못 찾는다. 이걸 시장의 실패다 그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생산하는데 이 나라는 석유 생산밖에 안 해요.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아. 석유 팔아가지고 국방도 하고 의료도 내고 행정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해. 석유 팔아서.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입이 줄어들겠죠. 국가 돈이 오래 써야 될 돈은 있는데 그럼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생산을 늘려. 그럼 석유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석유 가격이 더 떨어지면 세입이 더 줄어들어. 그럼 석유를 어떻게 해요? 더 생산을 하죠. 더 생산하면 석유 가격이 더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제가 경제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요 곡선이 100%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죠?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급이 조금 증가했어요. 올해 이산난동이 와가지고 석유가 조금 안 팔렸어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방을 덜 했어.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 가격이 떨어지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해요. 그럼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또 더 많이 생산해.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가격이 올랐어 올해.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각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네. 석유 값이 오르니까 그럼 세입이 많아. 그럼 생산 줄여도 되잖아요. 생산을 줄여. 생산 줄이면 가격이 더 올라. 가격이 더 오르면 또 세입이 더 늘어나. 그럼 생산을 또 줄여. 그래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한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 것 같으면 이게 수요 곡선이 아주 비탄력적인데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 가격이 조금 올랐어. 그죠? 이 전쟁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요 초과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생산을 더 줄일 수 있어. 생산 더 줄이면 가격은 더 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가가 120불 넘어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유라든가 이런 필수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거를 제어하지를 못한다.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불러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경제학자의 대부분이 시장의 실패를 모릅니다. 왜? 미국에서 시장의 실패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대학에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저거 가지고 지도교사하고 토론하다가 지도교사한테 쫓겨났습니다. 장학금 받으려고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반 경제학은 시장이 성공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손이 성공인데, 석유는 시장의 실패고 보이는 손으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보이는 손으로. 보이는 손이 뭐냐? 정책이에요. 국가가 균형 가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추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농민들이 배추를 안 심으려고 그러면 농협 같은 데를 통해서 배추 경작면적이 너무 줄어서 배추가 모자랄지 모른다. 배추 더 심어라. 막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균형 가격을 유지하는 거다.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 배추 가격은 국가가 조절하지만 석유 가격은 누가 조절하냐? 미국이 조절하죠. 왜 미국이 이걸 조절하게 됐냐? 그래서 석유 지정학과 그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 전에 망한 유대 왕국이에요. 그 2000년 전에 망한 유대 왕국을 다시 만들기 때, 그러니까 맨날 땅이 있어야죠. 예루살렘 옆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유대 왕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그 땅에서 2000년 동안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죽든지 해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만드니까 아랍에서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결사항전을 해서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다 했어요. 3차 중동전쟁 때는 이스라엘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예쁜 장군, 멋지게 생겼죠? 꼭 영화에 나오는 요구리너 같아. 한쪽은 탁 가리고 탱크 타고 6.1전쟁 때 엿새 만에 그냥 에집트의 시나이반도 완전히 다 밀어버렸어요. 시리아의 골란도 다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에집트하고 아랍에서 안 되겠다. 우리도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치부심 군대를 키우고 탱크를 사고 막 해가지고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4차 중동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해요. 욤키푸르가 뭐냐면 유대교의 속죄일이야. 그날은 종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날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집트하고 시리아가 양쪽에서 공격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거의 박살을 내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가지고 6.1전쟁 때 땅을 거의 다 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왜 우리는 바본가 외치냐?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런 데서 좋은 무기 내주고 막 다 도와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서방 산업국이다. 이 서방 산업국하고 전쟁할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저놈들한테 석유 가격을 왕창 올려가지고 고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1차 석유 위기입니다. 1차 석유 위기. 그래서 석유 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의 석유 경제학자가 석유가 샤넬 향수보다 더 비싸질 거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연세가 샤넬 향수 안 사보셨죠? 샤넬 넘버 5.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샤넬 넘버 5 그거 출장 갔다 안 사오면 집에서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샤넬 넘버 5가 왜 그렇게 유명했냐?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섹시한 전설의 배우가 유명한 마릴린 모노인데, 마릴린 모노를 인터뷰했는데 너 잘 때 뭐 입고 자겠니? 샤넬 넘버 5를 입고 자. 그때 모든 남자들이 마릴린 모노가 샤넬 넘버 5만 입고 자는 걸 상상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해서 샤넬 넘버 5를 가지고 적어줬다는 거예요. 사실 저 마릴린 모노의 칸다 사진이 있었는데 면학 분위기를 해칠까봐 제가 흑백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참 섹시한 여배우죠. 근데 이 샤넬 넘버 5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미국이 오일 쇼크가 터져가지고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고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냐? 1973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2차 대전에 이겼다고 좋아하더니 이제 미국 망했다. 이렇게 다 생각했죠. 미국 진짜 망한 줄 알았어요. 미국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률이 24%, 8배,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완전히 망해서 강남 중심 대로가 이름이 삼릉로인데 그거 석유 사는데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란에 가서 테헤란으로 이거 이름 바꾸겠습니다. 서울로 하고 교환합시다. 그래가지고 테헤란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게 오일 쇼크의 상처죠. 왜 대한민국의 강남의 중심 대로 이름이 테헤란로입니까? 해드리면 석유 좀 더 사려고 그만큼 우리가 처절한 시절이 있었어요. 유가가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고 유가가 오르면 아주 나빠집니다. 유가 상승은 석유 수입이 증가하고 교육 조건이 악화되고 경상 수리가 악화된다. 이건 국제기구에서 다 나온 자료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 모든 석유가 중동에 묻혀있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반 이상이 집중적으로 묻혀있어. 왜 저기만 묻혀있냐?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저 아랍 사람을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막의 거지라고 그랬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었나요? 거기 그냥 양떼 조금 데리고 오아시스에 가서 물 먹고 완전히 사막의 거지죠. 먼지 투생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알라신한테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알라신이 석유를 많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믿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는데 1971년에 경제는 발전하는데 금물이 부족한 거예요. 금문이라는 건 돈을 발행할 때 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 있는 금만큼만 돈을 발행해야지 언제든지 그 돈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금 1온수에 35달러를 줬어요. 그러니까 35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 1온수를 줬어. 미국에서. 근데 경제가 자꾸 커지고 경제가 커지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금이 자꾸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문이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폐지해버렸어요. 우리 이제 금문이제 안 한다. 우리 금 없어. 백세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미국이 걱정이에요. 왜냐면 미국 달러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휴지가 될 거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만큼 마침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예요. 오일 쇼크가 터지는데 석유를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석유를 생산하는데 값이 오르던 내리던 그냥 생산해. 이 사람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아주 이란, 이라크,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역사도 길고 인구도 많고 아주 야심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석유 가격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높은 석유 가격으로 군비 확장을 해가지고 패공국이 되고자 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석유 가격이 너무 오르면 경제가 다 무너지죠. 산업 경제가. 우리나라가 제일 타격을 크게 입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쿠웨이트 이런 석유 많은 나라 이 나라들은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별로 없어요. 조그만 나라야. 뭐 영토는 넓어도 쓸모도 없는 나라이고 그냥 사막이야. 석유만 있을다 그러지. 이 나라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 나라가 우리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너희 나라의 방위를 우리가 책임져 줄 거야. 근데 지난번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략하는데 며칠 안 걸렸거든요. 이란이나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쳐들어가면 한 달 이내에 완전히 다 쓸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는 겁이 나는 거예요. 돈 많은데 돈 많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방위를 책임져 주겠다? 오케이 좋다. 조건이 뭐냐? 그때 미국이 너희 나라는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라. 그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해요. 왜냐면 근본이제가 없어. 그래서 석유가 달러가 완전히 쓸모없는 돈이 되고 보니까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 그러면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야 되니까 달러를 다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원유 결제 시스템. 1974년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미국이 근본이제가 아닌데 기축통화.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하면 뭐가 좋은데 기축통화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냐? 기축통화가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이에요. 100달러가 얼마죠? 12만 5천 원 지금 구축하죠? 요거 찍는데 240원밖에 안 들어가. 240원 들여서 100달러짜리 딱 하나 찍으면 이 12만 원이 생긴 거예요. 연금술, 금을 만드는 기술이야.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 국제수지 적자 나 우리가 뭐 미국에 물건 많이 팔아? 그래 팔아. 그럼 그 돈 뭐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사는 데 가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죠? 미국에 투자돼요. 미국의 무기사. 그래서 돈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또 회수가 안 된 부분은 미국 국채를 사. 왜 미국 국채를 사느냐? 달러 가지고 석유를 언젠가 사야 되니까 미국 국채를 사야 되죠. 그래서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뭐냐면 기축통화 체제고, 기축통화 체제가 뭐냐면 미국이 돈을 금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행에 엄청난 금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일 쇼크를 이용해가지고 세계 경영 전략을 이렇게 짭니다. 이건 뭐 예술이에요. 인류 역사상 세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배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수 있지. 인터넷에 아무리 들어가도 뒤져도 아마 이거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9.11 테러가 터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70년대부터 약 30년, 25년 이상 잘 유지하면서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9.11 테러가 딱 터지니까 이거 대단한 테러죠. 진기만의 일본의 공습으로 2,400명이 죽었는데 9.11 테러로 3,000명이 죽었어. 엄청나게 거지. 미국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미국이 더 크게 받은 쇼크는 테러범 19명이 뭐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집트 사람이야. 미국하고 적대국인 이라크 사람, 이란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하고 제일 사이가 좋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딱 느꼈죠. 아, 큰일 났다. 이제 중동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지금 연금술 페트로달러 시대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럼 미국 경제가 이제 파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서기 2000년에. 그래서 미국이 뭘 하냐? 이라크를 쳐들어갑니다.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 첫번에 말씀. 없는 줄 미국이 알았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정보 보고가 없어. 근데 있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기 위해서. 오사마 빈 라덴 잡는다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아니, 사람 하나 잡는다고 국가를 점령해야 돼요? 바보 같은 얘기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면 없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 죽고 나서도 아프간 계속 주둔하는 거야. 20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미국이 뭘 했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방해를 책임져 주니까 너희 석유 오이는 손으로 유가 조절을 너희가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연금술이라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기축통화 체제를 또 지금까지 유지해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천재의 나라예요. 저게 천재 아니면 누가 천재예요? 240원 들여서 12만 원을 만드는 기술을 처음 개발합니다. 여러분 연금술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뉴턴이라는 학자 있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연금술사예요. 자기 시간에 반 이상을 금 만드는 데 보내다 다 실패했어. 뉴턴이 연금술 안 하고 이거 과학만 알고 있으면 막 업적이 두세 배 늘어났을 거예요. 뉴턴도 실패했는데 미국이 성공시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쉐일 혁명이 일어났어. 쉐일이 뭐냐면 원래 전통적인 유전이라는 게 바가지 같은 대사 구조 아니면 단층 구조 같은 게 있으면 그 딱딱한 구조 밑에 가스가 올라와서 차, 그 밑에 석유가 차, 그 밑에 물이 차, 그래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수백만 년 갇혀 있어. 근데 위에 구멍 뻥 뚫으면 소리가 쫙 나오는 게 유전이죠. 그거 말고 땅속 깊은 곳에 쉐일이라는 층이 있어요. 쉐일이 뭐냐면 퇴적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장이 이렇게 여러 장이 있는 책처럼 퇴적이 쭉 된 거예요. 요 안에 석유와 가스가 있는데 방울방울 스펀지처럼 퍼져 있어요. 모여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에요. 근데 저 쉐일 덩어리를 석탄처럼 파내가지고 열을 가하면 석유와 가스가 쭉 흘러나와요. 그렇게 생산하면 석유 1배를 만드는데 200달러 정도 들어요. 근데 석유 20달러, 30달러 했는데 200달러 들여서 석유 생산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거 생산 안 했죠. 근데 미국에서 수평시추와 워터제트, 수압파쇄라는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 쉐일층 안에다 파이프를 쫙 박은 다음에 파이프에 못에 구멍을 통해가지고 수압, 워터제트, 물을 그냥 제트처럼 쏴요. 그러면 돌이 착착착착 금이 가면서 깨져. 여러분 유리에다가 돌 던지면 금 가는 것처럼 깨진다. 돌 안 되면 중국이니까 일본 영토 분쟁이 있어서 싫어해. 우리는 안 싫어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거야.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서 인류 문명사 안에 원래 20만 년 동안 우리가 노마드 수렵과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정착한 지는 5천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의 97.5%가 우리는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에 가만히 있지 못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갇혀있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미친 듯이 돌아다닐 거예요. 어디로 돌아다녀? 시베리아밖에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망해요. 그래서 앞으로 항공산업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보세요. 아주 보복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의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줌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비행기도 안 타고 배도 안 타고. 그거는 인류 문명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제 회의는 줌으로 합니다. 어떻게 줌으로 하냐? 한 사람은 시베리아에서,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서, 한 사람은 남미에 가서 줌으로 회의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줌으로 한다는 건 사람이 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이 북극 항로가 그 지도에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짧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철도가 중요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철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철도 제일 많은 화차를 실어나는 게 100량 실어나르는데, 한 량에 컨테이너 2개씩 200개 실어나르는데 배수는 2만 개씩 실어나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륙 철도입니다. 철도를 뚫자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가는 줄 잘 모르니까.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가장 우상 중에 우상이 어디냐? 우상이 젊은 사람의 우상, 저 일론 머스크죠. 화성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프 베조스 달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구가 만원이라서. 화성에 가는 게 빠르겠어요? 달에 가는 게 빠르겠어요? 둘 다 호래가 뼈요. 제일 빠른 건 어디냐? 바로 이 시베리아에 가는 거예요. 요 가까이 있는데, 얼음 밑에 있는데 이게 쉽지? 로켓 타고 달에 가고 화성에 가는 게 쉽겠어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 이거 여기다는 거죠. 저게 우랄 알타이 지방부터 한반도를 통해서 동진해오던 우리 조상들이 지나온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러시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볼 것 같으면 이 강이 북쪽으로 쫙 흐르고 있어. 그리고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린다. 미국 대륙이 왜 그렇게 옥토가 됐고 좋은 땅이 됐는가, 정말 쓸 수 있는 땅이 됐는가? 그 이유는 허드슨강, 뉴욕으로부터 5대호를 연결하는 이 운하가 뚫리면서 미국이 쓸모 있는 땅이 돼서 미국을 관통하는 대륙 횡단 열차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를 횡단만 하게 되면 이 시베리아가 새로운 미국가 된다. 러시아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 미국은 1000만 평방킬로미터, 990만 평방킬로미터. 이거 훨씬 커요. 이거 뚫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저 중동에 가서 보여줬잖아요. 사막에다가 우리가 고속도로 넣어줘. 얼음 위에다가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 이 기회가 어디냐? 러시아에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 그러면 좀 우리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미국 그러면 좋아, 영국도 좋아, 프랑스도 좋은데 러시아 북극공 갖고 무섭고 이거 착각이에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남아메리카 대륙에 원주민이 몇 명 살았냐? 7,500만 명이 살았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몇 명 죽냐? 7천만이 죽어요. 500만이 살아남아. 혼혈이 돼서 거의 다 죽은 거죠. 그 책이 총균세라는 책에 써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총균세. 총 맞아 죽고 병 걸려 죽고 칼 맞아 죽고 그게 총균세예요. 북아메리카 대륙에 영국 사람이 가서 원주민들 어떻게 했냐? 우리 먼 친척이죠, 원주민들. 아파치 없어요. 코만치 없어요. 이로코이, 샤이에, 나와호 흔적도 없이 다 멸종했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동진하면서 원주민을 대량 살상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하공화국, 이 북쪽에 여기 가면 원주민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원주민이 대통령도 하고 다 해요. 굉장히 인종 친화적인 나라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민 시인, 여러분도 아시죠? 푸시킨. 삶이 너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푸시킨이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흑인이에요. 물론 혼혈이지만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어떨 거네. 그래도 러시아 사람은 제일 사랑해요. 백인 나라에서 흑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라 지구상에 없어요. 빅토르 초이, 러시아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어요. 화학 가수 죽었지만 그 사람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말 대단한 나라고, 뭐 내가 러시아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지만 오늘 짧게 하는데,
백인 국가 중에 선진국 중에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하면 한국인이 중간 이상 되는 나라 없어요. 백인들은 백인 나라를 좋아해요. 황인 나라 안 좋아해요.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황인들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에서 꺾다 그러잖아요. 근데 백인 나라 중에 한국인에 대한 국민 호감도, 이건 누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 국민 호감도가 한국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1위 아니면 2위야. 한 번 1위했다, 한 번 2위했다 왔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가 그 러시아라는 기회를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한미의 협정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북한과 러시아는 마지막 남은 기회. 이거 놓치면 안 돼.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러시아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동물의 왕국 보시죠. 보면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어. 그 유치원 다니는 애 조그만 애가 아빠 늑대 아빠 너 사슴을 통화스러운 사슴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래 늑대 나쁘다. 그거는 그 아버지가 유치원생 수준의 유치한 사람일 때 그렇게 답해요. 성숙한 성인이면 뭐라 그러냐. 얘야 늑대는 풀을 먹고 살 수가 없단다. 늑대가 사슴을 안 먹으면 젖이 안 나와서 애기 늑대들이 다 굶어 죽어. 응? 저게 세상의 대자연의 섭리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미래는 어디냐?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는 우리한테 호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나라를 제재를 하자. 유치한 수준.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을 바꿔야 된다. 지식인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그 늑대가 사람을 공격하고 늑대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늑대를 사냥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장주들이 늑대 시체를 한 마리 사냥하면 사냥꾼들한테 보상금을 지고 있어요. 왜? 늑대가 가축을 안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1926년에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내셔널 파크에 늑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평화가 왔어. 거기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녀도 돼. 농사 지어도 돼. 근데 어떻게 되냐? 사슴이 과잉권성해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고 나니까 나무순을 먹어가지고 숲이 다 황폐화 되고 있어. 그리고 숲이 황폐화 되니까 사슴들이 와서 농작물을 다 먹고 치워버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뭐 강도 황폐화되고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 얘기 뭐 제가 다 안 해도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들어가 보시면 이 얘기 거의 다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내셔널 그 파크 거기 옐로스톤의 생태계를 살리려고 미국이 엄청 노력을 하고 나무 심고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70년이 지난 1995년에 늑대 14마리를 방사했어요. 그랬더니 숲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새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강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고 러시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아니 제재해야 된다. 정말 미친 짓이다.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하고 한국에 6.25 때 파병 안 했어요. 우리하고 돈 적도 없어. 북한의 ICBM 이런 기술이 우크라이나에서 넘어갔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뭐 증명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뭐 와가지고 한국은 우리한테 무기를 보내줘야 된다. 막 그러고 다니면 또 따라다니면서 박수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모르는 건 참 무지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강의를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들 50명한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강의인데 오늘 여러분한테 합니다. 그 다음에 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과 신장의 실패를